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파울루스의 고뇌입니다.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장군이고 최종 계급은 원수입니다. 오늘 내용도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제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즉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리더 하면 그냥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직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조직을 책임진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ecision making이라 그러죠. 그래서 리더는 decision maker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 파울루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독일 사람입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사망을 했고 한 67세 정도 살았죠. 이 기간 동안에 1910년서부터 1943년 그 독일 사관학교를 나오고 33년 동안 그 군인을 했습니다. 왜 43년까지냐? 전쟁은 45년에 끝났는데 43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지휘하다가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43년에 군 경력이 끝납니다. 1910년에 독일군 장교가 됐으니까 당연히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폴란드 침공작전, 프랑스 침공작전, 나중에 독서전쟁이 되는 바르바로사 침공작전에도 다 참여를 하고 이 세 작전의 작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독일 육군 제6군의 참모장, 실질적으로는 부사령관입니다. 중장으로 참모장을 지냈고 1940년에서 1941년까지는 육군참모본부 제1참모부장, 우리로 치면 참모차장이 됩니다. 대장으로서 참모차장을 지내고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서부터 1943년에 독일 제6군 사령관이 됩니다. 여기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치르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3년 2월 2일 독일군 그 지역의 독일군이 항복함으로써 끝났는데 1월 31일 날 히틀러가 원수로 승진을 시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1942년 7월에 시작해서 1943년 2월 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군은 제6군이죠. 22개 사단 33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22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하고 그리고 항복한 후에 9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3만 명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로 잡힌 거죠. 소련군은 4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48만 명이 사망을 하고 65만 명이 부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48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건 매달 8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0명씩 죽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했는데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그 총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매일 소련군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 소련군, 민간인 다 합쳐가지고 약 200만 명이 사상했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겠어요? 요전에 그 독서전쟁을 얘기하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3개 방면군, 즉 저 북쪽에,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피터스부르크로 진격하는 북부 방면군,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중부 방면군. 원래 목적은 요 코카서스입니다. 코카서스는 석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이게 남부 방면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격해 오면서 요 스탈린그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에 있는데 이 곡창지대의 석유 또는 그 곡식들을 이 볼가강을 통해서 주로 수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모이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소련 내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코카커스로 가는 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 스탈린그라드.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라드는 러시아어로 도시, 무슨 성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는 스탈린 시죠. 요 옆에 그림은 그 발말의 분수대라는 겁니다. 발말리 파운틴이라고 하죠. 꽤 유명해요. 이게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난 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애들이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이고 요 밑에 악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 그럴까? 악어 주변을 어린애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그 분수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발말리는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전 시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언급하면서 제가 에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주드 로입니다. 저격병으로 나오죠. 이 주드 로가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독일군을 저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 배경으로 이 발말의 분수대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 고증을 철저히 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분수대는 그 후에 철거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 파괴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푸틴 때 와가지고 새로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세우고 나서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흐린 사진만 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역동적이죠. 이 사진, 이걸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어린애들입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새로 세운 걸 보면은 이 부조 이것도 흰색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역동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애들이 아니다. 이건 청소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아무튼 새로 세웠습니다. 주드 로, 에니미 앳 더 게이트 얘기했지만은 그 실존 인물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영웅인 바실리 바이체프입니다. 1915년생이고 1991년에 죽었는데, 한 11월, 12월 2달 동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을 했고 아마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는 1월 한 달 동안은 참전을 못했는데, 그 2달 동안 바실리 바이체프가 저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좀 틀린데 독일군 224명을 사살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에 2달이면 60일이니까 하루에 4명씩 사살. 주로 그 장교들이죠. 사살했는데 그때 발사한 총알이 243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샷 원킬이죠. 걸리면 죽는 거죠. 더군다나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지만 바실리 바이체프가 이 기간 동안에 독일군 저격병을 12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입니다. 요 총이 모신소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실리 바이체프가 쓴 총인데 한정만 했는지 중간에 교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총은 스탈린그라드 박물관에 가면 지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우리가 이제 파울로스의 그 저기를 한번 그걸 보면은 제6군 사령관은 라이 헤나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했을 적에는 라이 헤나우 장군이고 그 밑에서 참모장을 했는데 라이 헤나우 장군이 그 남부방면군 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래서 제6군 사령관이 파울로스가 되는 거죠.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코스로 진군을 하다가 스탈린그라드도 거기가 이제 공업지대이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령해라 해서 제6군 파울로스가 지휘하는 제6군이 거기에 접근을 했는데 그냥 처음엔 포위만 했습니다. 그 포위만 한 이유는 파울로스의 판단에 그걸 완전히 점령하려고 할 적에는 독일군의 희생이 너무 클 것 같고 포위만 하고 있고 포격만 가해도 결국은 소련군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도시 이름이 스탈린그라드라 보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점령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스탈린그라드에 독일군이 진입을 하죠. 그래서 도시의 90%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10%를 놓고 엄청난 그 공방전을 벌이죠. 특히 파울로스뿐만 아니라 독일 육군 장성들은 스탈린그라드 그러니까 시가전이죠. 공방전에 반대한 이유가 탱크를 동원해야 되는데 탱크는 도시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기 장애물도 많고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점령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 시작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은 추위가 다가오니까 한 7, 8, 9, 10, 한 11월 이렇게 서너 달 동안 소련군이 반격작전을 펴서 결국은 11월이 되면은 스탈린그라드를 소련군이 역포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자체의 90%와 그 주변은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고 그 주변을 소련군이 역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월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추위가 닥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추위에 대비한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전국도 끝에 항복을 하는데 이런 역경에 취하게 되니까 파울로스가 히틀러죠. 히틀러한테 계속해서 SOS를 칩니다. 이건 우리가 철수해야 됩니다. 후퇴죠. 후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허락해 주지가 않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33만 명이나 되는 독일 제6군이 소련군에서 포위되니까 그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그게 겨울 폭풍 작전이고 그 구출 작전의 지휘관이 만슈타인 장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장군 하면은 롬멜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만슈타인도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만슈타인이 와서 55km 지점까지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파울로스한테 너 병력을 이끌고 후퇴해서 우리에 합류해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데 히틀러가 후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이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자 해가지고 35km까지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쪽에서 만슈타인 쪽으로 서쪽이죠. 35km를 뚫고 나오면 합류가 됩니다. 물론 그때 뚫고 나올 적에 소련군하고 전투를 하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병력 모두가 안전하게 합류할 수 없을지 모르죠. 근데 12월 22일 날 35km까지 접근했는데 제6군 파울로스 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곧바로 그 만슈타인 부대도 소련군한테 포위 당할까봐 100km 후방으로 후퇴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그 포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 생활 중에 1944년 7월에 소련이
임시 정부를 세우는 거죠. 예, 괴뢰 정부죠. 그게 자유독일인민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장, 즉 회장이 되죠. 그래서 히틀러에 대항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열린 전범 재판인 뉘렌베르크 재판에 소련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53년에 포로 신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송환이 돼서 옛날 동독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다가 1957년 구동독 드레스덴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게 파울러스입니다. 키가 190이 넘었대는데 뭐 이 사진에는 뭐 그렇게는 안 보이네요. 외모가 아주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요 사진은 포로 신분에서 끝나가지고 동독에 와서 활동할 때의 사진입니다. 뭐 굉장히 괜찮게 생긴 중년 남자죠. 그럼 파울러스의 문제는 뭐냐? 예, 그걸 이제 고뇌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 당시 처한 상황은 후퇴 요청을 했더니 히틀러가 불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가 거의 종료될 무렵에 1월 31일 날 원수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건 뭐냐? 거기서 죽어라 이거죠. 그 상황에서 만슈타인은 12월에 그 35km 전방까지 부대를 보내서 빨리 합류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후퇴를 하느냐,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항전을 하느냐, 그 문제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독일 제6군이 필요한 보급이 하루에 8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련군한테 포위가 됐으니까 육상으로는 이 보급품을 보낼 수가 없죠. 그냥 공중으로 낙하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공급은 10톤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 보급품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식량이죠. 식량하고 탄약이죠. 이 식량하고 탄약이 필요의 80분의 1밖에는 제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1월 31일 날 포로가 됩니다. 포로. 그 소련군 기습부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항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틀 후인 2월 2일 날 이제 그 스탈린그라드 제6군이 모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31일 날 뭐 사령관은 체포됐다고 그러죠. 보급품은 없죠. 탄약도 떨어졌죠. 그러면 일선 지휘관들이 어떡합니까? 항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6군은 2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파울러스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 33만 명 병력 중에 남아있는 병력은 9만 명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은 포로를 곧바로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10년을 억류시켰어요. 그래서 9만 1000명,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1955년에 돌아왔을 적에는 5,000명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거죠. 시베리아의 뭐 포로 수용소나 이런 데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건 독일군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관동군이 일본 관동군이 소련군한테 항복했을 적에도 다 끌려갔어요. 10년, 어떤 땐 1958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런 고뇌 속에서 파울러스가 선택한 거는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울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장교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뭐 연합국이라고 그럴까,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가지고 독일군이 대폭 축소를 합니다. 병력을 10만 명만 가져라. 그러니까 최소한 10분의 1로 축소했어요. 이때 군에 남은 장교가 4,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4,000명 안에 들었다라는 거는 장교 중에서도 파울러스는 뭐 능력을 인정받은 장교죠.
지휘관보다는 주로 참모를 했어요.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굉장히 절제가 있고 인격적이고 부하 그 군인들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세우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선 지휘관, 연대장, 사단장 이런 기회는 조금 그 경험은 좀 부족했지만은 어쨌든 그 작전 참모장으로서 폴란드 침공, 프랑스 침공, 바로사 작전 수립과 그 침공에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42년 독소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5월에 소련군이 춘계 공세를 벌입니다. 이거를 방어해내죠. 제6군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뭐 작전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틀러가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여기를 점령을 하면은 멸절 또는 절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점령 지역에 볼셰비키 즉 공산당하고 유대인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러시아 전선 말고 다른 전선에서 전사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둘 다 장교였는데 전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그 전선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후송을 당하는데 1970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군대에 보내고 한 명은 전사하고 한 명은 부상을 당할 정도로 어떤 그 뭐랄까 책임감이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부인은 남편 즉 파울로스가 사망한 후에 게슈타포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1949년에 사망했는데 서독 바덴바덴 지역에 아마 파울로스 집안에 무슨 뭐 가족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죽으면서 1949년에 사망한 부인 옆에 묻어달라 해서 나중에 이제 이장을 해서 결국은 부인 묘지에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리더와 리더십, 즉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파울로스가 그 1942년 12월, 1월 이렇게 소련군한테 포위당했을 적에 선택지라는 거는 뭡니까? 어쨌든 군대니까 상급자, 총사령관, 뭐 최고 사령관인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그러면서 죽더라도 끝까지 항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만슈타인의 겨울폭풍 작전에 호응을 해서 후퇴를 해서 자기 병력을 살리느냐, 이거였어요. 거기서 결국은 그는 후퇴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33만 명으로 전투를 벌이다가 12월 하고 1월에 20만 명의 병력을 상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9만 1,0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일찍 결정을 내렸으면 그래도 한 20만 명 이상의 병력은 뭐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거죠. 귀한 포로들, 즉 1955년에 소련에서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간 귀한 포로들 5,0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이 귀한 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당연히 파울로스 사령관이 의사결정을 잘못 냈다. 그때는 후퇴했어야 된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9만 1,000명이나 잡혀가가지고 자기들도 10년 동안 엄청 고생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왜 그때 후퇴를 안 했느냐라는 말 할 수가 있죠. 본인 스스로도 노후에는 그때 내가 후퇴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저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최고
그러니까 리더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파울로스의 고뇌는 뭐였을까요? 부하를 살릴 것인가? 예, 그러면 후퇴를 해야겠죠. 후퇴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히틀러한테 불려갔겠죠. 그리고 뭐 총살에 처해졌을 겁니다. 뭐 반드시 군인으로서 자기가 처형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후퇴를 안 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한 20만 명 가까운 독일군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에서 소위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 보면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인품이나 모두 훌륭하죠. 죄송하지만 리더십 발휘는 그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아닌 말로 까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위기 상황에 평신은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결정은 그 시점, 그 시기, 그 시대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 나의 명예를 위한 결정,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고뇌 끝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학력, 경력, 인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품이 아주 파울로스에 대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 찾기도 힘들 거예요. 능력도 있고 1942년 5월 소련군 층계 공세 방어를 막아낼 정도로 능력도 있고, 예, 작전을 잘 세울 정도로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뭐 능력을 가진 리더를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봐야지 아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리더십 훈련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제도적인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쟁을 이기고, 예, 남보다 앞서는 거죠. 뭐 또는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또는 뭐 출세해라, 이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십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결여돼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결여돼 있으면은 나라도 항상 그런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훈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요전에 남자의 로망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 야, 법인카드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거기다 최고급 전용 승용차, 그 다음에 젊고 능력 있고 예쁜 여배우들의 보좌를 받으면 와, 나는 이 정도만 성공했다. 그거는 리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 훈련, 그게 제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혼자서라도 스스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뜻에서 파울로스의 고뇌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